안희정 전 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며 김지은 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국군의 날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등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4월 북한 석탄에 들여온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위조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일주일 새 15% 급등하고 수산물과 축산물도 가격이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에 명품과 납은 저렴하게 명품을 사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인도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신흥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먼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고 김지은 씨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올 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 운동의 상징적 판결이기도 해서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고 김지은 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검찰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4회 그리고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직후 안희정 전 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성을 나서며 국민께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왜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봤는지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김지은 씨의 은행을 보면 위력에 의한 강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성관계는 지난해 7월 러시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전 김 씨에게 외롭다며 안아달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최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포옹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성관계 뒤에도 김 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애쓴 점, 당일 저녁 두 사람이 와인바에 간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후에도 지인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낸 점도 의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두 번째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시간과 장소, 이전 성관계 상황 등에 비춰 김 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호텔에서의 성관계도 동료 비서가 피해자에게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할
김지은 씨 측은 김 씨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척되는 등 재판부만의 상식과 통념에 빠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성관계를 가진 건 오늘 2월이었고 이때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뒤였습니다. 김지연 씨는 이때 안전지사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언급했고 자신은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김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법원이 밝힌 당시 상황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성관계는 지난 2월 25일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개인적으로 쓰던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였습니다. 당시는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던 때입니다. 김 씨는 이날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에 대해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에 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미투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의 두 번째 성관계 때와 마찬가지로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를 하고 왔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투 운동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당시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주요한 증거가 되는데도 모두 삭제했다며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승합차에서 있었던 추행이나 안 전 지사 부부의 방 앞에 김 씨가 있었다는 일명 상하원 사건,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 문제 등에서도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오늘 재판정 입구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연 씨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한 시민이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자 이를 막는 시민이 나타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성계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운 모습과 정조를 언급했다며 법원 측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다른 일반 피해자 여성들이 이런 재판 과정에 서 있을 수 없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야 되는 그런 판을 만든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김지은 씨 측 공동대책위는 더욱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마치 그 권력에 전혀 행사되지 않은 것처럼 판결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희정과 김지은 씨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김지은 씨는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힘들었다며 부당한 결과지만 안 전 지사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계는 특히 이번 무죄 선고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재판부의 고민도 상당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안 전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현행법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처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입법과 사회적 성인식의 변화가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yes means yes 룰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한송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yes means yes, 즉 yes라고 말해야 동의하는 것이라는 새 대학 내 성폭력 처벌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전부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노민즈 노 기준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혐의를 판단한 재판부도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김지은 씨가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 대신 위력을 사용한 증거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유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10건 가운데 1건꼴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미투 운동에 힘입어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입까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적극적으로 신설을 해서 명확하게 예스라고 하지 않았을 때 선진적인 입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미투 운동에 흠집을 내는 소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선고문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재판부는 상당히 조목조목 왜 무죄로 판단했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체적으로? 네, 재판부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예. 그 사건의 전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간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간음한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 또 그런 업무상 위력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가 그렇죠.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예.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안 전 지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처럼 자신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사실입니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예, 간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지은 씨와 같은 그런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우리 법원은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분위기만 그렇게 되어도 그걸 위력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 가시적으로 뭔가 위력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정도여야지 위력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우리 재판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사자 간에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가요? 상당히 좁게 해석합니까 우리 법원이? 그러한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하는 것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것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하고가 일치했느냐를 따져서 위력이 있었냐 없었냐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일치하지 않는 면이 너무 많았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을 행사당했다라고 그 인정을 받으려면 위력을 행사당해서 그렇게 간음을 한 다음 날이나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것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재판부에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요즘은 뭐 대화 같은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이 그렇죠.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죠. 아주 이제 과거 사례들도 지금 재판에 많이 기소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위력이 있었는지를 이를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즉 미투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사실은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워낙 분명하고 강경한 어조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나 현재 우리나라 그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조금 증거가 부족했다. 즉 검찰이 입증을 좀 잘 못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yes means yes라는 네네.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예스라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예스라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선진의법 사례. 이게 지금 뭐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도입하려면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면서 얘기한 게 예스 민즈 예스라는 룰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내가 성관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성관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성폭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부동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폭행으로 보겠다는 그런 외국의 입법 내거든요. 현재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법률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시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원의 판결은 물론 저도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미투 운동의 그 앞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참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예, 노영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결국 BMW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아직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 대 가량이 대상인데 이 운행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가 또 화재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BMW 차량은 올 들어서만 39대입니다. 8월 들어선 하루 한 대꼴입니다. 애당초 오늘까지를 시한으로 긴급 안전 진단이 이루어져 왔지만 결국 리콜 대상 차량을 다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약 2만 대가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점검을 받지 않은 이런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운행 정지를 명령한 건데 사상 처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운행 정지 명령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행 정지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해당 BMW 소유주에게 보내고 소유주가 명령서를 받아보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명령서 발송과 배달 등 행정 절차에 하루는 걸리는 데다 내일은 휴일이어서 모레 이후에 순차적으로 명령서가 차주들에게 도착할 전망입니다.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받더라도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 차를 운행하는 건 허용됩니다.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은 안전 진단을 받고 나면 곧바로 해제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뽑아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렌터카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화재가 리콜 대상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모든 불편은 차량 소유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서비스 센터 인근의 초등학교 운동장. BMW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부랴부랴 차를 몰고 왔지만 교체할 부품이 모자랍니다. BMW 코리아는 모든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마칠 때까지 진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콜센터에서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지금 빨리 부랴부랴 온 거예요. 오늘 발표된 운행 정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에서도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벌써 10대나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BMW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운행 정지를 하는데 피해를 본다. 저희가 BMW를 구입한 것 때문에. 운행 정지된 차량 소유주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차량은 10% 정도로 추정되는데 안전진단 받을 차가 2만여 대가 남았으니 2,000대가량의 렌터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철, 공급이 부족합니다. 조사라든지 권한에 대한 것들도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부는 세종청사 등 전국 10개 청사 주차장에 BMW 차량 주차를 내일부터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교하지 않은 운행 정지 명령에 결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달 9일 그러니까 9월 9일은 흔히 구구절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첨단 무기를 총동원하고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를 벌이는데 올해도 역시 대규모 열병식 준비를 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에서 이 퍼레이드를 제외하기로 해서 북한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실은 트럭들이 차례로 지나가고 붉은 꽃을 든 인파가 총공세라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선노동당 전략무력의 위풍당당한 초대여. 지난 2월 북한 건군절 열병식 행사입니다. 최근 같은 장소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빽빽히 모여있는 수천 명 규모의 사람들이 촬영됐습니다.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에서 열병식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5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의례 선보였던 현무미사일 등 대북 첨단 무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주인공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근 남북관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군의 날 대통령 메시지는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정부 목표와 부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 행정관은 5년 전 트위터에 하루만이라도 사병들 고생 좀 시키지 말고 장교들과 장군들을 완전 군장시켜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군의 날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는 수입업체 일탈로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유엔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6개월 전입니다. 이때 우리 관세청이 문제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가 위조된 석탄을 수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정황이 확인됐는데 정부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선철 반입으로 적발한 7건 중 6건을 같은 회사가 저질렀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동서발전에 석탄을 공급하려다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며 계약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서발전은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세청은 한 달 후인 작년 4월 러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선적한 석탄이라는 자백을 회사 관계자에게 받아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외무역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발전으로부터 지난해 3월 달 제보를 받았을 때 관세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은 이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나선 건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된다는 미국 첩보를 받고 나서였고 10개월의 조사 결과 첩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관세청이 키웠던 셈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밥상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염으로 식탁 물가가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더 올랐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리지 않고 가격이 들썩입니다. 추석이 한 달여 남았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청량리 첨가물시장. 최근 장사가 시원찮습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안 좋고 이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은 지난주보다 83%나 오이, 쪽파, 풋고추 등도 절반 가까이나 뛰었습니다. 채소류도 지난주보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더워서 잘 나오시지도 않지만요. 나와서도 비싸니까 예전만큼 많이 사시진 않으세요. 축산물과 수산물도 꿈틀댑니다. 생선은 폭염 피해가 적긴 했지만 출하가 늦어지면서 지난달에 비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이 오름세입니다.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주보다 16%, 소고기는 9%가 올랐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꼼꼼하게 적어와서 많이 장 보는 편이에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축사의 냉방장치와 과수용 영양제 지원을 확대하고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재보험금과 복구비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관리 대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더 요동칠 수 있다며 비상대응팀을 서둘러 가동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렇게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이 폭염의 끝은 어디일까요? 꺾이기는커녕 오늘 경북 의성의 낮 기온이 40도를 또 넘었습니다. 극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에어컨 화재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폭염에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에어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난리도 아니야. 나왔어. 추출했어. 기록적인 폭염 속 잇따르고 있는 에어컨 화재.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모두 183건에 이릅니다. 전기요금 폭탄도 모자라 화재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인데 에어컨 화재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폭염이 지속이 되는데 그 열기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계속 작동하다 보니까 에어컨 기계도 열받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에어컨 화재 대부분은 실외기 전선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에어컨 화재의 78%가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었습니다.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은 9%에 불과합니다. 전선이 허술하게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전선 외부 온도는 83도, 내부는 120도를 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결국 불이 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이사하면서 에어컨을 재설치하거나 실외기 선이 짧아 전선을 이어붙여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그 이음새 부분을 절연 테이프 대신 전용 부품을 사용해 연결해야 안전합니다. 에어컨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기 부하도 크기 때문입니다. 두 방법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전기를 흘린 뒤 온도 변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용 부품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절연 테이프로 붙인 전선은 온도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설치 기간이 오래돼 전선이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부식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 냉매 점검시나 뭐 이렇게 한 번씩 에어컨을 점검하실 때 이 전선 부분도 한번 전문 업체한테 점검을 의뢰하시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듯 에어컨도 사전 점검.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여름. 가장 확실한 화재 예방법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자매가 각각 121등과 59등에서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라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성적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이 사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 사립고등학교의 쌍둥이 1등 사건에 대해 오는 16일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감사팀 규모는 얼마나 돼요? 한 10명 정도로 지금 좀 크게 나가네요, 보니까. 중점 점검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학년 때 각각 전교 121등, 59등에 머물렀던 쌍둥이가 지난 학기에 문이과 1등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문제나 정답을 유출했는지, 그리고 시험 전 과정에 개입하는 교무부장이 학부모가 됐는데도 그대로 둔 경위를 조사합니다. 지난달 24일 처음 민원이 접수된 지 20일 만입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말 구두 경보로 민원을 종결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특별 장학에 착수했고 하루 만에 감사로 전환했습니다. 시험지를 못 보게 하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원청에서는 이제 종결된 건가요, 그걸로? 그렇죠. 그 사이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교무부장이 전교조라거나 쌍둥이 엄마도 교사라는 본질과 무관한 신상 파헤치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내신 성적이라는 예민한 문제와 관련돼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감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봐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젠 몇몇 지방 도시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5년 전보다 11곳이나 늘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분만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경주시 인구 가운데 20살에서 39살 사이 가임기 여성 비율은 9.9%, 전체의 20.1%인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더 확연하게 싼 것도 아니고 정규직은 잘 안 구하니까 큰 도시 가면 아무래도 회사도 많고. 경북 김천시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 12곳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 유입은 적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가임 여성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늘어나지는 못하는 바람에 장기적인 시책으로서는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 중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기존의 농어촌 낙후 지역으로부터 중소산업도시를 넘어서 광역 대도시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8곳이던 소멸 위험인 시구 단위 지자체는 올해 19곳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한 골프장 이사로 등재돼서 급여 명목으로 과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대표 소유의 골프장인데 강 대표도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됐죠. 특검은 당시 송 비서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도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당은 이번 수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이른바 별건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웨딩사업부 이사로 있었던 골프장입니다. 2012년 사망한 고 강금원 창신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곳으로 현재는 강 회장의 아내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이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의 이름을 올린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달합니다.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2억 원 정도. 웨딩 사업을 담당했지만 당시 골프장 결혼식을 기억하는 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식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몇 팀 다 알거든요. 밥을 준비하니까 팀수에 따라서 그게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일하는 적은 없어요.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송 비서관이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타갔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소환된 송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사 핵심인 댓글 조작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고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번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다시 검찰 포트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부정한 자세로 검찰청사에 들어섭니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됐다 풀려난 지 8일 만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김 전 실장은 2013년 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당시 회동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불러 청와대 요구사항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 기록도 포착해 목적과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2년 파기환송된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을 계속 미루다 최근에서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최근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연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이제 평균 연봉을 이제 살펴보면요. 네.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가 약 7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공무원연금도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서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일단 공무원연금에는 후불 임금과 이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무원연금이 도입 시기도 국민연금보다 30년 가까이 오래됐고 이 공무원 특성상 오래 연금을 붓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받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붓는 돈도 역시 차이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수령액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 많은 대신에 월급에서 떼어가는 연금 보험료 비중은 공무원 연금이 이 국민연금보다 2배 높습니다. 현재 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4.5%, 그리고 회사가 4.5%,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9%를 떼어내는데 반해서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9%씩 소득의 18%를 내야 하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부족해지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데 예.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불만도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은 매년 1조에서 3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죠. 반면 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서 여러 차례 보강을 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구분해서 운영하던 여러 선진국들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져서 개혁을 단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재원 고갈이 우려되면서 이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은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둘 다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니만큼 한쪽이 지나치게 박탈감을 갖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이를 계기로 여전히 우리에게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취재했는데요. 태평양의 외딴 섬 팔라우에서 일본군이 운영하던 정글 위안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나라 팔라우. 1941년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팔라우 군도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펠렐리우 섬. 울창한 정글을 헤치고 한참을 들어가자 거대한 집터의 흔적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 일반 집터와는 조금 다른 모습. 바닥에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수로는 집터 옆에 설치된 커다란 물탱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식 목욕시설과 물을 끓이기 위한 보일러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This is where the Japanese had held their consorts. And as the story goes, a lot of those consorts were Korean women and Chinese. 당시 펠렐리우에 주둔한 일본군은 4만여 명. 이들을 위해 목욕시설까지 갖춘 위안소를 만든 흔적입니다. I heard that the Japanese men, doctors were shooting the women with mercury to prevent them from giving birth. 펠렐리우에 끌려온 한국인 위안부는 어림잡아 수백여 명.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실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외딴 섬에서 일제의 야욕에 희생된 한국인들의 아픈 사연은 내일 밤 10시 광복절 특집으로 마련된 탐사보도 7을 통해 자세히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네, 터키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인도의 루피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또 터키 명품관에는 명품을 싸게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명품관 앞.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다른 명품관 앞도 마찬가지. 리라화 가치가 최근 약 30% 폭락하자 명품을 싸게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الأسعار الحقيقة في فرق بين الأسعار بين الكويت وتركيا بسبب انخفاض العملة. 하지만 터키 주민들과 상인들은 물가가 오를까 울상입니다. Bizi çok kötü etkileyeceğini düşünüyorum. Hayat tarzımızı, yaşadığımız her zamanki ürün fiyatlarının artacağını düşünüyoruz. Bu çocuklarımızın kıyafeti de olabilir. 전 세계 금융시장도 혼돈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와 인도 루피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도 사흘째 하락하는 등 신흥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만 미국 다우지수가 0.5% 하락했고 일본 증시는 2.28%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모습입니다. The IMF i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see stability in the Turkish economy. But the problem is it may be a very, very long time before Turkey asks for that sort of help. 이런 가운데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세르다르 킬리치 주미 터키 대사에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미국인 목사의 석방 없이는 협상도 없다며 강력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경비행기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사고로 추정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주택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2시 반쯤 미국 유타주 페이슨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비행기를 몬 남성은 조종사인 두웨인 유드. 그런데 알고 보니 덮친 주택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부인과 심하게 다투고 폭행까지 벌이고는 보석으로 풀려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집안에 있던 어린 아들과 부인은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유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유두 씨 회사 소유로 사고 직전 공항에서 직접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한 소형기가 도난당해 허가 없이 이륙했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흘 만에 무허가 비행이 또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바레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어제 합류한 손흥민은 결장이 유력한데 대표팀은 3톱 전술로 공격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의 개막전을 치르고 나서 곧바로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라 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주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지만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내일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는 결장합니다. 한 수 아래 전력인 바레인이 밀집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선제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 김학범 감독은 손흥민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대표팀의 전술 3톱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제1리그에서 절정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대표팀에 합류한 황의조가 최전방, 황희찬과 이승우가 좌우 측면을 책임집니다. 황의조가 수비와 경합을 펼치는 사이 황희찬과 이승우가 빠른 발을 이용해 바레인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으면 패스를 주고 제가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골키퍼 조현우는 무실점 수비를 다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공격을 펼치다 보면은 충분히 역습 상황이나 수비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김민재 선수나 저희 수비들끼리도 정말로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는 17일 말레이시아전부터는 손흥민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첫 경기, 김학범 감독의 전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 미술 시장에 나온 북한식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손톱보다 작은 조개 껍데기를 붙여서 형상을 만들고 액자, 틀도 이 고등 껍데기로 장식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미술품을 골뱅이화라고 부르죠. 김일성 80회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골뱅이화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적도 있는데 군인들이 바닷가에서 크기 2mm쯤 되는 골뱅이 2.5톤, 무려 8억 개를 채취한 뒤에 빛깔이 고운 800만 알을 골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북회담 때마다 생소한 표현을 들고 나오곤 하던 북측이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선보인 말이 바로 골뱅이 갑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북한은 이렇게 회담장에 나오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외교적 협상 관례를 무시하는 도발적인 주장을 먼저 내놓곤 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도발의 키워드가 골뱅이 갑, 즉 골뱅이 껍데기였던 셈인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자분들, 카메라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말주변이 좀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만 남북 대표가 주고받은 이 한 장면의 공방은 회담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교류 현안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협력과 대북 제재 완화 같은 대가가 없으면 판을 엎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정상회담을 자기들이 베푸는 시혜점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아쉽고 간절한 쪽은 우리보다 북한일 겁니다. 늘 경직된 태도로 골뱅이 갑안에 버티고 앉은 것도 북한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매번 남북 접촉을 지켜보는 기분이 씁쓸한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8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골뱅이 갑과 수주범이었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서울, 광주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참 기다려지는데요. 내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적당한 비면 참 좋은데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간, 계곡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가 오면서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동쪽 지역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결 나아지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래도 35도 밑으로 내려간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곳곳이 35도를 웃돌면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밤사이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8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제의해놓고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열을 올리는 걸 보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당장 경제협력을 원하고 우리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 시간표를 받아내는 게 가장 시급하겠죠.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럴 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